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오전에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11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어떤 이 공적인 임무, 이것은 뭐 다시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렇죠. 그 한동훈 위원장이요. 그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나서 작년 말이었나요? 그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간 적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원하는 만큼의 의석수를 얻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 얘기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동아일보를 보면서 아침에 이제 MBN 그 뭐 신문 읽기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동아일보를 보면서 참 이거 좀 해도 너무한다 싶던데 네. 일단 오보가 있었던 게 이 비대위원장이 지금 임기가 작년 12월 말 아닙니까? 네. 비대위원 하면은 특별히 연장하지 않으면 6개월이 주어지거든요. 네, 6개월이죠. 그러니까 6월 말까지예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6월 말까지 이 비대위원장직을 하기로 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윤한 갈등 시즌 2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그 추측성 기사를 냈는데 네. 참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고약하게 참 타이틀을 뽑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건데 뭐냐 하면요.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여러분들 다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뭐 직에 아니 지금 4월인데 6월까지 꼴랑 뭐 2달 그 비대위원장직 더 하려고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게 그럼요. 말이 됩니까 그게. 왜 되지도 않는 건 가지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은 그만두지만 정치를 떠나지는 않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유세 후반부에 나는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계속해서 정치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정치란 사회적 공공선을 실현하고 그래서 동료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성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내가 한번 들어왔으면 쉽게 뭐가 뭐 좌절된다고 해서 뭐 물러나고 그만두고 이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와 비대위원장직 유지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동아일보가 헷갈려하고 그렇게 쓴 건데 그래서 한동훈의 정치는 1라운드는 이제 어제 결과 나왔지만 네. 실패로 끝났어요. 1라운드는. 그러나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리고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고 업그레이드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의 1라운드 정치는 끝나고요. 이제 2라운드 정치가 개시될 텐데 네. 근데 그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개시될지는 뭐 아직 미지수죠. 네. 뭐 강철은 단련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이번에 시련이 결국 단련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번 선거 저희들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백석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한동훈 방파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우리가 성과를 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만큼 대중적인 어떤 이런 인기가 있었던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결국 이제 정치인 한동훈이 어떤 단련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전에 삼김씨들도 보면요. 정말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삼김씨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거의 죽을 뻔하기도 했고 또 선거 대선에 떨어지면서 영국으로 또 가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제 대권에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건 28일간의 단식 투쟁을 통해서 김영삼이라는 어떤 이 대통령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JP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외에 쫓겨나면서 그런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결국 본인의 정책 입지를 굳힌 바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요. 정치라는 게 단련되면 단련돼서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어떤 크기가 커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시련에 당하는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의 이 사퇴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화려하게 다시 이 정치판의 중심으로 네. 저는 올 수가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뭐 현정님 생각에 200% 동의하고요. 정말 아까 우리 모두의 우리 현정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이 얘기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이 선거에 지고 나면 우리가 바둑을 두더라도 이기든 지든 복귀를 해보거든요. 네네. 내가 그때 요 수 말고 저 수를 뒀으면은 더 좋아졌을 텐데. 네. 그거는 복귀를 하는 건 뭐겠습니까? 누구에게 책임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더 나은 실력, 더 나은 그 이 바둑을 두면 더 훌륭한 바둑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가 아쉬운 점이 뭐가 있었던가 이 패인 분석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해야죠. 네. 그런데 책임 추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벌써부터요. 우리가 그 선거 과정에서도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뭐 좌동훈이다 하면서 뭐 좌파 취급하는 약간 좀 우리 보수 우파 진영 내 일부 그런 좀 기류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거꾸로 용산이 도와주는 게 또 뭐냐? 대통령이 진짜 그 비대위원장 안 도와준다. 서로 말이죠. 네.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 누가 좋아하느냐? 이재명 조국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인 분석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하되 네 탓이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우리 스스로 내 살 깎아 먹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거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내 탓이요. 우리는 좀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개표 결과를 보시면 진짜 막판에 정말 뒤집어진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제가 뭐 이 개표 방송을 하다가 정말 막 미치겠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막판에 거의 뭐 이겨는 상황인데 마지막에 이게 관의 사전 투표함이 까지면서 전부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구자룡도 그렇고 이 김병민도 그렇고 전부 다 뒤집어진 데가 뭐냐면 마지막에 저희 이제 기자들이 현장에서 오는데 TV에는 아직 이긴 걸로 나가는데 그 기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관외의 사전 투표감이 까지면서 결국은 사전 투표가 높았다는 게 사실상 이제 우리한테 불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게 왕창 유입되면서 다 뒤집어 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근데 이제 이 이긴 분들은 실제로 그 본투표에서 상당히 많이 벌려놨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이 아주 대표적인데 안철수 의원이요. 사전 투표하면서는 임해동 한 곳 빼고 전부 다 졌어요. 그 처음에는 완전히 이광자한테 완전히 밀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본투표가 까지면서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진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좀 젊은 층들, 중도층들 우리가 정말 이제 이 확장을 좀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우리끼리만 가지고서는 이 여러 가지 인구 구성이나 변화나 이런 거 비춰보면 100점 배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서는. 선거는 결국은 한 표 차이로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뭐 경기도나 뭐 등등을 보면 꽤 이제 경기도나 이런 데 야성이 강해진 도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조금의 확장적이고 포용적인 어떤 이 보수가 되지 않으면 실제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 이번에 보니까요. 20대 여성의 70%가 비례대응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을 찍었더라고요. 민주당 또는 조국당.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보면 우리의 확장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가는요, 뭐 정상적으로 이제 불법이나 뭐 이런 거를 안 하는 한도 내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 성공하는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장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덧셈 정치, 곱셈 정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래요. 어제 보면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광주와 전남 또 대구와 경북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한 뭐 4, 5% 대구 경북이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승을 거둔 재작년 6.1 지방선거 그 당시에
지역별 투표율 꼴찌가 어디였죠? 광주였습니다. 광주. 38%인가였고 네. 광주였습니다. 그때 전국 평균 투표율이 50%를 좀 넘었는데 맞아요. 광주가 38%로 꼴찌였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얘기했듯이 어제 이긴 곳 있잖아요. 격전지에서 이긴 거. 동작을, 분당갑, 그다음에 분당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투표율이 어제 잠정 투표율이 이제 학교의 투표율이 67% 나왔는데 그 지역에서는 70%가 그건 넘습니다. 높았죠. 그 왜 그러냐? 본 투표에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맞아요. 얘기입니다. 본투.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하루 종일 이 본투표 혁명을 하자. 하루라도 이제 한 명이라도 더 빨리 투표장에 나가자. 그렇게 이제 강조를 드린 게 바로 그거였는데 근데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요.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투표율이 우리 쪽 투표율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마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일단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잠시 어떤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저는 어떤 방식이든지 아마 다시금 다시 이 무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대표 경선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혹시나 재보궐선거가 이제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마 정계에 다시 진출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은 선거가 없습니다. 근데 후내년에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요. 2027년에는 다시 대선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앞으로의 정치적 이걸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대통령실과 그 내각이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이번에 다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번 의석이 보면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는 의석이 아니에요. 네. 지금 보면 개헌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통령의 탄핵. 거부권, 탄핵 뭐 이런 거밖에 이제 없는 상황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거부권 같은 경우도 이번에 꽤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비윤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이번에 당선됐기 때문에 당이 일치 단결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고요. 네. 이제 대통령 임기 중에 총선은 없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 이번 총선에서도 대통령 출신 그 공천 신청자 중에 공천 받은 사람이 반절도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총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총선 배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무슨 얘기죠? 대통령실 눈치 볼 그렇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8석 중에요. 그 우리가 100석 저도요. 어제 그 지상파 그 3사 그거 보고 네. 아니 100석이 무너졌으니까 제가 멘붕이 돼갖고 저한테 마이크 돌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완전히 멘붕이 돼갖고 근데 그거는 겨우 모면했지만 지금 108석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중에 8명만 이탈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개헌도 가능하고 탄핵도 가능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새누리당에서 60몇 명이 탄핵에 동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60몇 명도 그때 동참하는 일이 있는데 더 이상 총선 공천권을 영향력을 갖지 않는 대통령실 이 8표 9표만 이탈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통령실은요 당에 대한 장악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애들팔 필요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주어진 현실로서 저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는 뭐냐 국민들과의 눈높이를 통해서 이 그 대통령실이 하는 일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지지를 높이는 어디까지 그 국민적 지지 속에서 무슨 일을 해 나갈 것인가 그거 말고는 국정 운영 동력이 쉽게 확보될 수가 있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좀 뒷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아마 그 방송에서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한 해야 된다. 선거가 사실 있으면 집권 여당이 좋은 게 뭐겠습니까? 집행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선거를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선거 때 집권 여당을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제가 그때 물가지원금 그 이야기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이야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이 용산과 하여튼 당에도 수십 차례 말씀을 했어요. 이 선거는 현실이다. 선거란 게 집권 여당이 왜 프리미엄이 있는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다. 그랬더니 우리는 재정 건전성 때문에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원칙 지키다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들이 하면 뭐라고 그럴 거냐.
지금 선거가 있고 일단 이기고 난 다음에 선거라는 게 승자가 일단 자 이 뭐 모든 걸 다 올라가 나싱인데 나싱 돼버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당도 그렇고요.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치를 해본 분들이 없어요. 다 그냥 행정해본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라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대통령도 자꾸 원칙만 이야기를 하시지 이게 지금 재정 건전성만 이야기를 하지 아니 재정 건전성 누가 모릅니까? 근데 정치란 게 한편으로 봐서는 국민들의 민심을 살피고 또 국민들의 어떤 민심에 적절하게 어떤 반응하고 물가 문제에 반응하는 게 그게 정치잖아요. 그것도 쇼도 좀 할 수 있는 게 정치거든요. 정치는 솔직히 쇼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국민들 진정성 알아주기를 기다리면 그거 뭐 하세월이거든요. 근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실이 일단 지금 뭐 비서실장을 위해서 사퇴한다면 제발 좀 정무적 감각과 정치를 좀 아는 분들이 대통령 옆에서 좀 보좌를 하고 이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내야 정치를 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쇼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기자들하고 회견도 하든지 야당 찾아가든지 뭐 등등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요 대부분의 일하는 게 뭐냐면 야당하고 통하는 일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요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법안 처리하기 위해서 그 의원들 전부 다 전화하고 부탁하고 민원 들어주고 그 일이 미국 대통령이 하는 그 핵심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외시하면 사실은 집권 여당이 아닌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지원님하고도 그 이야기 많이 했지만 진짜 우리 이 대학생들 학자금 무료로 이 하는 문제라든지 물가지원금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서민들의 아픔을 하는 것. 사실 요번에 이 물가 문제가 대파 문제가 서민들이 느낀 게 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생활보호 대상자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저는 이제 정치가 대통령실이 이번에 개편하게 되면 조금의 정무적인 분들이 좀 들어가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우리가 그 정치를 얘기할 때 그 투표 행위 결국 그 이제 뭐 정치의 승패는 투표를 통해서 되는데 투표할 때의 어떤 사람들의 그 판단 기준은요 이게 팩트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팩트의 문제가 아니고 뭐 가짜 뉴스건 진짜 뉴스건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예요. 네. 근데 이게 마키아벨리가요 벌써 오래전에 이걸 다 간파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what is 이거는 실제 컨텐츠예요. 실제 알맹이가 뭐냐. 근데 이거보다도 현실 정치에 있어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어떻게 보여질까? what appeals라는 네. 거예요.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컨텐츠와 이미지. 근데 이 대중정치 이런 이미지 정치에서는 어떻게 돼요? 컨텐츠보다는 이미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대중정치는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지적을 하는데 저도 뭐 거의 90% 이상 공감을 하는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있잖아요. 정책의 방향. 이건 대체적으로 다 옳다는 거예요. 옳죠, 그는.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미 동맹, 한일 협력 강화하고 또 중국이라든가 북한에 대해서는 또 원칙적인 자세로 협력할 때는 협력하지만 네. 이렇게 굴종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뭐 외교적인 것부터 시작해갖고 시장 경제,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네. 이런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건폭 그 딱 척결한 거부터 시작해갖고 뭐 화물연대 뭐 한 거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원칙적인 그 국정 운영 아주 다 좋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만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스타일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친화적으로 국민들에게 호감이 가게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왜 꼭 그 저거를 저렇게 거칠게 하지 이런 경우가 있고 네. 저 사람 좀 되게 또 우리들한테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면서 말이야 이걸 또 그렇게 큰 뭐 잡음 없이 하려고 꽤 노력하네 뭐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자 하면요. 저는 뭐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바꿀 건 없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이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그 스타일을 얼마나 더 국민 친화적으로 바꿀 것인가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